네, 그러면 두 번째 세션에 한성기 시인 세션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오늘 그 발표를 맡아주신 송기현 선생님, 그리고 토론을 맡아주신 이영권 선생님 감사드립니다. 그 발표 시작하기 전에 먼저 소개해드리고 싶은 분이 있습니다. 이번 세션의 대상 작가이신 한성기 시인의 따님이신 한정희 선생님께서 자리해 주셨습니다. 참석해 주는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잠깐. 네,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 지금부터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발표 시간은 이게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유튜브 생중계가 되고 있기 때문에 30분, 20분에서 50분 안에 끝내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네. 한성기 발표를 맡게 된 대전대학의 송기환입니다. 아마 제가 대전에 있기 때문에 우리 대전의 시인 중에 한 분으로 이제 일컬어지고 있는 한성기 시인을 제가 맡은 것 같은데요. 이제 한 가지 양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한성기 시인의 평가도 그런 면들이 드러나 있긴 하지만 이제 대산재단에서 탄생 100년에 걸친 분들을 이제 이 문학사적인 차원에서 복원하고 좀 알리자는 기획 의도에서 이제 시작한 것으로 알고 있고, 또 일환으로 하다 보니까 우리 발표문을 우리 이영구 선생한테 다 듣고 나서 답을 드려야 되는데, 제가 미리 보내왔기에 살짝 봤는데 조금 과도하게 평가된 면들도 없지 않아 있을 것 같아요. 그것은 제가 비평 활동을 하면서 이 시인들 작품을 굉장히 좋게 평가하고 하는 것은 물론 시인들이 좋아하고 하기 때문에 그걸 흔히 주례비평을 많이 이렇게 좀 한 면도 없지 않아 있긴 있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이 대산재단의 기획 의도도 그렇고 제가 한성기 시인을 이제 바라보고 면서 이 시인이 갖고 있던 면들을 좀 부각시켜야 되겠다 하고 이렇게 생각한 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좀 양해를 구하고요. 그동안에 한성기 시인은 지금 여기 100주년 기념에 발표되어 있는 분들을 알겠지만 크게 우리가 굉장히 문단사적으로 많이 이렇게 알려졌다 볼 수는 없을 정도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한성기 시인도 왜 그렇게 됐는가 하는 것을 이제 기왕의 어떤 시인들, 연구자들이 이제 되게 꼽았던 것들 중에 하나가 이제 지방에서 많이 활동을 했다. 물론 이 한성기 시인이 살았던 시대에서 지방과 서울이라고 하는 격차는 굉장히 컸을 것입니다. 지금은 디지털 시대이고 또 모든 것이 이제 다 전자화되다 보니까 지방과 서울이라는 것이 별 차이는 없어졌지만, 이분이 살았을 때는 아마 지방이라는 것이 굉장히 이 핸디캡으로 작용을 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면들이 이제 좀 작용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고요. 또 하나는 우리 현대 시사에서 이렇게 자연을 소재로 하는 많은 분들이 이제 시적인 작업들을 해왔습니다. 실제로 한성기 시인도 이렇게 자연을 소재로 이제 시적인 작업을 해왔고요. 그래서 이 시인이 그러니까 이제 두 번째로 좀 이렇게 한성기 시인에 대해서 기존에 많이 평가를 받지 못한 것이, 자연이라고 하는 너무 뻔한 소재를 가지고 이제 시적 작업을 해왔는데, 이러한 어떤 시적 작업이 기왕에 자연을 소재로 한 시인들과 어떻게 차별되나, 이런 변별성들이 없지 않았나 하는 면들이 한성기 시인에 대해서 좀 이렇게 평가하지 못하게 한 계기가 아니었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집중적으로 이제 봤던 면은 이게 자연을 형상화하는 방식이고요. 기존의 한성기 시인에 대해서 연구했던 사람들이 많은 부분들이 주목했던 부분은, 우리 여기 지금 따님 분도 와 계시지만, 이분이 이제 북한 출신이고, 이제 또 부인도 일찍 돌아가시고, 그래서 굉장히 이제 적응 힘들어 가지고 풍령에서 이제 요양 생활을 했던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초점을 둬서 망향이다, 실향의식이다, 이런 어떤 그 부인의 이 일찍 돌아가심으로 사별남으로써 이제 허무감이 젖었다, 이런 결핍감들이 이제 이분의 시를 큰 축을 형성했다 하는 것으로 이렇게 모아졌습니다. 뭐 이런 부분들이 또 전혀 없는 것도 아니고요. 그래서 저는 1차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이 좀 사상을 하고, 어쨌든 이 자연에 관해서 이렇게 집중적으로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핵심을 이제 생활 속에 구현된 자연의 의미라고 해서 이 생활이라는 말을 이렇게 좀 썼어요. 그러니까 우리 시사에서 보면 이 생활과 관련돼서 시를 썼던 분들 중에 하나가 이제 김광균을 들 수가 있습니다. 이 분은 좀 이렇게 모더니스트적인 감각에서 이제 생활을 좀 구현했는데, 이 생활이 여기서는 좀 이렇게 이분이 이제 카프에 관심을 많이 갖다 보니까, 이렇게 자꾸 일상 속으로 틈입해 들어가다 보니까 시에서 이제 생활이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좀 받아들였는데, 그래서 이제 한성기 시인이 기존의 이제 자연 시들과 어떻게 좀 차별할 건가 해서 이제 초점을 뒀던 게 이제 생활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고 아까 처음 말씀드린 것처럼 이 한성기가 시인이 구현했던 이 자연이, 그러니까 우리 현대 시사에서 자연을 이제 서정한 대표적인 시인이 이제 정지용이 있고, 그다음에 정지용의 추천을 받은 청록파 시인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분이 가지고 있던 자연의 형상화를 어떻게 좀 부각시킬 건가 해서 이제 그 비교의 대상을 좀 꼽아봤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청록파 시인들 중에서 이제 박목월을 예를 들었습니다. 사실 박목월 작품의 가장 큰 특색은 이 생활과는 관계가 없는 일종의 가상의 현실을 했죠. 그래서 본인이 보랏빛 소미에서도 얘기한 것처럼, 물론 이것은 1954년에 쓴 글이기 때문에 일종의 자기 변명일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일제강점기라는 현실에서, 그런 생활에서 자기가 뭐 한라산 백록단에 이렇게 기투하려고 했는데 전부 다 일제 말발굽에 있었기 때문에, 자기는 도피의 어떤 공간으로서 가공의 자연을 이렇게 만들어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후대 시인들 중에 자연을 갖다가 미메시스적인 차원이 아니고 이렇게 창조적 차원에서 했던 것을 굉장히 좀 고평가하는 시인들이 있는데, 그것이 왜 그렇게 됐는지에 대한 이유는 별로 이렇게 설명을 하지를 않고 있더라고요. 그렇게 이제 차별화될 때 이 한성기 시인의 자연은 어떤가요? 물론 그 구분점은 일제강점기라고 하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일제강점기는 우리 모더니즘도 그렇고 리얼리즘도 그렇고 다 불구화된 어떤 현실 속에서 만들어져 가지고 다 한계가 있다, 이렇게 흔히 지적이 돼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1945년 해방 직후에서 생각하는 어떤 자연의 모습과 해방 이후에 생각하는 자연의 모습은 분명히 다를 것이고, 박목월이 굳이 가공의 자연을 찾지 않아도 되는 현실을 1945년 해방이 돼서 이렇게 맞이했다고도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한성기 시인의 어떤 포인트를 이제 생활이라고 하는 면을 잡았고요. 또 실제로 이분이 이제 생활 속의 밀접하게 결합될 수밖에 없는 이유들이, 아까 얘기했던 상실감, 그러니까 고향에 대한 상실감, 자기 부인의, 물론 뭐 조금 이따 다시 재혼을 하시긴 했습니다만, 생활에 대한 그런 부인에 대한 어떤 상실감, 이런 것들이 여러 가지 겹쳐서 이제 많은 부분을 이렇게 술로 채우고 이렇게 방황하는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결핍들에 의해서 자연이라고 하는 것에 이제 기투해봤다. 이것도 어떻게 보면 이제 생활이라고 하는 것의 한 단면 속에 우리가 또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 두 번째는 이 문명에 대한 어떤 암티담론. 자연이라고 하는 것이 문명과 반대되는 데에서 형성화되고 있다는 것은 다 잘 알려집니다. 이런 면들의 대표적인 것이 이제 우리가 정지용 영의 경우를 들 수가 있는데, 실제로
우리가 한성기 시인의 시의 의미를 확장을 할 수 있는 부분 중, 그러니까 형이상학적인 국면과 좀 결부시킬 수 있는 부분이 바로 이런 문명에 관한 것입니다. 사실 문명과 이 자연, 근대적인 사고, 근대라는 것은 자연과 문명의 어떤 이분법적인 어떤 사고에 의해서 형성이 되는 건데, 한성기 시인도 당연히 정지용이 그랬던 것처럼 이 문명에 대한 어떤 안티감으로서 이 자연이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형상화했다. 그런 것이 이제 여기 이 시인의 대표적인 뭐 둑길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83페이지에 보면 이 차단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것도 어떻게 보면 버스 이런 것이 이제 차단인데, 이 작품도 궁극적으로 작용하는 부분이 이제 생활이라는 것이죠. 이 84페이지에 세 번째 단락에 그렇게 돼 있습니다. 이 차단에서 할 수 있는 그 사유의 끈은 어디까지나 생활적인 곳에서 형성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차단이라고 하는 그 작품에서도 이게 뚜렷이 들어가는데, 지금 이 시적 자아는 항상 그 현실 속에서, 이 일상 속에서 이렇게 놀고 있고, 거닐고 있고, 그런 그 일상 속에서 자기가 만들어내는 어떤 모습들이 바로 이렇게 자연이라고 하는 그런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그 형상화 방식은 분명히 우리가 뭐 박목어를 갖다가 절대적인 어떤 위치로 올려놓을 수는 없겠지만, 이런 것들이 우리가 이제 박목월 시나 청록파 시인들에서 볼 수 없는 이런 대목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게 감각적인 어떤 동일화인데, 그러면 자연과 자아가 일치를 할 수 있는 그 방법이 뭘까라는 것이죠. 우리 시사에서 제가 검토해 바에 의하면 이 감각을, 제가 여기 자꾸 최초 처음이라는 말을 써서 우리 이영건 선생님이 이게 심히 좀 거슬리신 것 같은데, 어쨌든 우리 시사에서 이 감각이라고 하는 것을 시 속에서 이렇게 처음으로 이렇게 형상화해 갖고 성공한 시인이 제가 보기에는 이게 소월 같아요. 소월은 이제 그 일제강점기라는 것을 하나의 커다란 어떤 무덤으로 생각을 하고, 그 무덤이 부활되는 것을 이제 꿈꿔왔는데, 그 어떤 그 죽어 있는 육체나 이런 것들이 살아나기 위해서 제일 필요한 것 중에 감각입니다. 감각이 살아야 생명이 살고, 생명이 사는 것이 어떻게 보면 조국의 부활 같은 것을 꿈꿨었는데, 우리가 소월 시의 그 대표적인 것이 이제 우리가 여자의 냄새라는 어떤 시를 보면 그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어쨌든 이 한성기 시인은 그 자연과 일치를 하되 어떻게 일치할 것인가 하는 것을 이렇게 일차적인 어떤 감각 속에서 이제 합의를 하고자 했다는 그런 특색을 봤습니다. 그래서 이 86페이지에 보면 아예 제목 자체가 이 바람이 맛있어입니다. 바람이 맛있어요. 그래서 그 작품 내용을 보면 이제 어떤 문명적인 것들이 싫고 풀레 이런 것들이 이제 좋다라고 얘기하고, 이제 바람이 맛있어요라는 어떤 연작시 이것을 이렇게 계속 써왔고요. 그다음에 오른쪽에 이 건어라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죠. 이 생선 비린내 같은 느낌을 통해서 이제 자연과 자기를 하나로 이렇게 일체화시키는 그런 방법을 이렇게 구현을 했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토대로 해서 제가 이 한성기 시를 좀 뭐 저는 뭐 한성기 시인을 갖다가 이렇게 뵌 적도 없고, 그 옆에 있는 동료 교수가 이제 스승이었다는 분도 있는데, 한성기 시를 좀 문학사적으로 좀 이렇게 옳게 자리매김하기 위해서 좀 이런 평가를 내려봤습니다. 88페이지 그 밑에서 두 번째 단락입니다. 한성기의 자연시들은 철저하게 생활 속에 기반하는 것이라는 점에서 그 의의가 있고, 그의 자연들은 초기 시에서부터 이렇게 생활과 분리되는 것이 아니었다. 그러니까 실향이라는 환경과 부인과의 사별이 만들어낸 결핍의 정서가 전일적인 자연을 서정한 것인데, 이것이야말로 생활과 분리하기 어려운 것이었고, 또 문명과 자연이란 대립도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시인의 시집 낙향 이후에 펼쳐진 자연과 문명의 대립독에서도 결국 이 생활 속에 나온 것이고, 그 생활을
속에 가는 것이 일종의 툭길이라는 이런 시입니다. 그리고 한성기 시인이 이제 마지막에 쓴 시집이 늦바람이었는데 여기에서도 이제 시도한 것이 이제 감각과 일치한 어떤 자연과 하나되기였습니다. 그러니까 감각이 가장 원초적이고 근원적인 정서임을 감안할 때 그의 이러한 시도는 경험을 공유한 자연과의 완전한 합일이었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있겠다고 이렇게 할 수가 있겠습니다. 물론 제가 앞에서 그거를 좀 빼먹긴 했지만 한성기 시인이 중앙문당과의 전혀 교류가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당시에 한성기 시인이 활동했던 시절의 전후에서 당시에 1급 비평가였던 이 조현현 선생과 많은 교분을 가졌고 또 실제로 조현현 문학상도 아마 수상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 시집을 낼 때마다 조현현 선생이 서문도 쓰고 뭘 했던 작업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한 사람의 어떤 공헌에 의해서 그 사람의 시세계가 이렇게 부각된다고 볼 수는 없을 것 같고요. 어쨌든 한성기 시인은 이 대전 충청을 중심으로 해서 어떤 정신적인 지주, 아까 발표한 조영묵 선생이 정한모 시인도 그 충청 지역을 대표하는데 이분은 서울대학교 교수였다는 그 프레임을 가지고 좀 이렇게 높이 올라서 있었을 뿐이고 시가 그렇게 대단하다 이렇게 볼 수는 없을 것입니다. 어쨌든 이 한성기 시인은 이 기존의 어떤 그런 평가에서 잣대에서 좀 벗어나서 이 생활이라는 관념 속에서 우리가 자연이라고 하는 것을 좀 들여다봤고 그 자연을 통해서 이 자아와 세계 사이에 내재된 어떤 거리감 이런 것을 일치하기 위한 어떤 끊임없는 노력을 보여줬다는 점에서 그 의미를 이렇게 찾고 싶습니다. 제 발표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네, 선생님 발표 시간이 조금 더 남았는데 발표 일찍 끝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대신에 이제 그 토론에서 또 선생님께서 많은 또 말씀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생활 자연시라고 하는 그런 개념으로 한성기 시인에 대한 이 발표를 해주셨는데요. 되게 저도 흥미롭게 들었습니다. 저는 한성기 시인에 대한 어떤 새로운 탐구가 사실 자연이라고 하는 것은 저희 한국 시에서의 어떤 전통적인 또 맥락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어떤 문학적 자산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그러면은 이영권 선생님의 토론을 듣겠습니다. 네. 네, 반갑습니다. 충남대학교 이영권 교수입니다. 제가 이 논문을 보고 제가 큰 그 흐름 속에서 송기환 선생의 논의에 대해서 무슨 반대 의견이 있다거나 그런 건 아니고요. 큰 틀에서는 지금 보니까 우리가 보통 일제 강점기나 또 해방도 마찬가지죠. 사실은 우리 시에서 구현된 자연들이 되게 보면은 이상이나 관념 속에서 구현된 자연들 그런 것이 많았다라는 것이 일반적이죠. 그런데 이 한성기 시인의 경우에는 그 관념이나 이상이 아니고 구체적인 생활 속에서의 자연 이것을 시 속에 수용을 해서 시적으로 형상을 했다. 이런 주장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한성기 시인께서는 사실은 충청도의 시인이라서가 아니라 우리나라에서 뭔가 새로운 그런 영역을 개척한 중요한 시인이 되는 것이죠. 실제적으로 역이라든가 아까 건어 같은 이런 작품들은 굉장히 우수한 작품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그런 우수한 작품들이 숫자가 많지는 않지만 몇몇 작품들은 굉장히 좋은 작품들도 쓰신 거로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지엽적인 문제를 조금 말씀드리는 건데요. 토론문에서 자연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의 근대적인 역사의 흐름 이 속에서 우리 시인들이 때로는 자연을 찾을 수밖에 없는 어떤 그런 상황 속에 내몰렸었고 그것이 이제 자연스럽게 자연으로 돌아가는 자연을 많이 노래하는 그런 시사적인 흐름을 이제 보이게 되는 것인데요. 그만큼 이제 많은 시인들이 자연을 노래하다 보니까 그 의미의 범주도 굉장히 넓어졌죠.
흔히 뭐 노장 차원의 무의자연의 세계도 있고, 또는 뭐 전원적 고향, 잃어버린 조국, 또는 뭐 반문명적인 원시의 세계라든가, 또는 현실 도피의 공간, 뭐 또는 평화의 세계, 낭만적 동경의 세계 등등, 또는 절대 순수, 또 뭐 90년대 이후에 생태시에서는 뭐 하나 에코토피아로서 또 자연이 등장하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그 한성기 시인의 시에서는 이것이 생활 차원에서 이제 구현이 된다는 그런 차원에서 좀 변별력이 있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큰 흐름에서는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이제 자연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본인의 생활의 결핍 또는 시대적 결핍도 되겠죠. 그것을 넘어서기 위한 하나의 동일화의 대상으로 보았고, 또 문명과의 어떤 불화, 여기서 또 자연을 통해서 그 안티담론을 또 형성을 한 것이고, 그 구체적인 그 자연과의 동일화의 어떤 그 방식을 이제 감각적인 데서 이렇게 찾았다. 이렇게 이제 결론을 내리고 있어요. 그래서 뭐 한성기 씨의 자연에 대한 굉장히 디테일하고 정확한 그런 분석을 하시고 있는 것 같아요. 이제 그 지역적으로 제가 질문을 한 것이 뭐 개수가 많지만 또 서로 연관되고 있어서 그렇게 뭐 그 복잡한 질문은 아닙니다. 그 첫 번째 제가 이제 생활이라는 용어에 관해서 이제 질문을 드리고 싶었는데요. 생활이라는 말이 참 애매한 말이죠, 어떻게 보면은. 그래서 실제적으로 이 글에서 보면은 현실이란 말과 비슷하게 쓰이기도 하고, 또는 일상 또는 세속 이런 말과 이제 비슷하게 쓰입니다. 그리고 그 상대적인 의미도 이제 보면은 낭만적 이상이라든가 탈속, 본질 이런 것과도 상대적으로 쓰이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데, 물론 그 우리가 뭐 암묵적으로 이 생활의 의미를 범주를 설정할 수는 있을 겁니다, 이 글을 읽으면서. 그러나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더 그 학술적인 논의니까 좀 더 명료한 생활이라는 용어의 범주 설정을 해주고 나가면 더 좋지 않을까라는 것이 저희 첫 번째 질문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키워드 중에 하나인 생활 속의 자연이라고 하는 것도, 아까 뭐 송기환 선생님도 말씀하셨지만, 최초라고 한 평가를 하시는데, 사실은 조심스러운 평가죠. 최초라는 그런 평가는. 근데 제가 보기에는 뭐 충청도 지역에서의 최초라는 말은 뭐 충분히 이해가 될 법한데, 이를테면, 백석이나 이용학, 신석정 이런 시인들의 시에 보면 물론 이제 생활보다는 어떤 관념이나 이상적인 성향도 많이 있지만, 그러나 때로는 이분들의 시에서도 생활 차원이 좀 가끔 드러나고 있지는 않은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를테면 신석정 시인의 들길의 서서에 보면은 뭐 뼈에 저리도록 생활은 슬퍼도 좋다는 실제 생활이라는 용어가 등장하면서 그 앞부분에서 뭔가 그런 생활에 대한 것들이 암시가 되어 있기도 하고, 또 뭐 이용학 시인 같은 경우는 되게 아버지의 죽음과 관련된 시를 몇 편 쓰셨는데, 뭐 이를테면 풀벌레 소리 가득 차 있었다, 아버지의 침상이 없는 최후의 밤은 풀벌레 소리로 가득 차 있었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노래하기도 하고, 또 백석 시인의 경우도 오리망아지 토끼인가요? 그런 시를 보면은 그 아버지하고 이렇게 뭐 토끼 사냥을 하다가 토끼굴을 뭐 이렇게 이제 막다가 놓친 뭐 이런 그런 것도 상당히 생활적인 경험을 노래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는 뭐 한성기 씨가 생활 차원의 자연을 노래한다는 걸 제가 뭐 부정하는 건 아니지만, 이 최초라고 하는 평가는 과연 이것이 옳은 건지라는 그런 질문을 하고 싶었던 거고요. 아까 또 정지용 시인 말씀도 하셨는데, 요건 앞에 이제 1번의 질문하고도 좀 연관이 될 것 같아요. 생활의 어떤 그 범주 문제에 따라서는 이것이 뭐 이론이 되지 않을 수도 있는데, 뭐 카페 프랑스라든가 향수, 고향 이런 시들을 보면은 뭐 유학 생활이라고 하는데 그것도 일종의 이제 생활과 관련돼 있고, 옥천에서 유년기의 어떤 생활 이런 것이 시에 이제 많이 반영돼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은 어떻게 또 변별돼야 되는 건지 좀 궁금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질문은 여기서 이제 그 생활 속에 자연이 가능했던 이유를 일제강점기를 이제 벗어났다는 그런 역사적인 흐름에서 이제 보고 계신데,
경우에 따라서는 사실 광복 이후가 더 괴로웠다는 그런 사람들도 있거든요, 사실은. 그런 차원에서 이렇게 그 광복 일제 강점기를 벗어났기 때문에 생활 속의 자연이 가능했다라고 하는 그런 논리가 보편적으로 이렇게 성립될 수 있는 건지 그것이 좀 궁금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뭐 제 의견인데, 이제 우리가 생태시 논의를 많이 하는데 이분의 그 생태시 생활 속의 자연, 이것이 사실 우리가 90년대 이후의 생태시들 이런 것과는 좀 다른 생활 속의 생태의식과 관련된 그런 시가 될 수 있지도 않을까. 그렇다면 이제 한성기 시인을 그런 생태시인의 차원에서 평가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말씀드려 보는 겁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이 한성기 시인과 이제 비슷하게 활동했던 충청 지역의 시인으로서 이제 정훈이라든가 박용래, 김관식, 임강빈 이런 시인들도 주목할 만한데요. 이분들의 시에서는 뭐 제가 이제 텍스트를 다 좀 읽고 분석한 다음에 말씀드려야 되는데, 과연 생활 속에 자연이 없는 것인지 그것이 궁금했고, 또 마지막으로 한성기 시의 그 생활 속의 자연 이런 것을 그 뒤에 발전적으로 좀 계승한 사례가 있지 않을까, 있다면 어떤 것이 있는지 그것이 궁금했습니다. 사실 마지막 질문은 좀 너무 막연하고 범위가 넓어서 좀 그 무례한 질문인 것 같기도 한데요. 하여튼 그런 그 논문을 읽으면서 그러한 그 잡다한 생각들을 좀 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송기환 선생님 정리가 되셨나요? 네. 너무 많았나요? 아닙니다. 네네. 그게 아니라 열심히 쓰고 계셔서 제가 정리가 되셨나 여쭤봤습니다. 그러면은 선생님께서 한번 시간이 네, 많으시니까 좀 네. 충분히 설명해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그 논문을 쓸 때는 생활이라는 것이 그러니까 시인 작가 자신이 일상적인 생활을 하면서 눈에 들어오고 접촉했던 것들의 어떤 개념으로 그냥 편하게 썼는데, 우리 이영권 선생님이 이렇게 딱 집어서 지적을 하니까 좀 이런 그 다양한 오해가 좀 있을 수도 있겠다라고 이렇게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오히려 여기서 그 생활은 그냥 우리의 일상적인 삶, 그로 좀 편하게 생각을 하고, 그 반대의 어떤 그 관념이나 형이상, 뭐 초월 이런 것과 조금 이렇게 반대 개념으로 생각하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제 나름대로 한번 해봤어요. 그러니까 이 일상적인 우리가 쉽게, 그러니까 이제 시인들이 그동안에 머릿속으로만 막 생각을 하면서 자아와 세계의 어떤 예를 들면 관념을 갖다가 어떻게 통일할 것인가, 머릿속이 아니라 이분은 계속 그 둑길이라든가 이렇게 좀 걸어 다니면서 이렇게 자기 일상 인접한 주변 상황을 통해서 이렇게 시를 좀 만들어가 이런 편한 개념으로 좀 썼습니다. 그리고 이 두 번째는 아까 이제 좀 최초라는 그런 얘기에서 제가 좀 이렇게 과도한 면이 있다라고 이제 전제를 좀 했는데, 물론 우리 이제 아까 백석이나 이용학 이런 신석정 이런 분들이 분명히 이제 생활과 관련된 어떤 자연 시들이라고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근데 백석 같은 경우도 이제 생활인데 그 지향하는 바가 좀 이렇게 공동체에 대한 어떤 복원에 좀 가깝고, 그 이용학은 또 아까 지금 인용하신 그런 시들이 어떤 그 리얼리즘적인 현실의 그러니까 과거 일제라는 어떤 이 현실을 좀 이렇게 고발하기 위한 차원에서 이렇게 좀 자연을 끌어들인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물론 신석정의 경우는 좀 다른 면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요런 분들과 달리 이제 한성기 시인 같은 경우에는 자기 시 전체를 전부 이렇게 좀 생활과 관련돼서 좀 집중적으로 쓴 것에 좀 이렇게 주목을 해서, 그래서 좀
최초에 가깝지 않나 하는 이런 표현을 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항목에 그러니까 광복 이전과 광복 이후를 구분하는 점이고, 어떤 분들은 광복 이후가 더 힘들었다. 독재라든가 군부 독재 시절, 이게 이영권 선생 생각도 이러신가요? 나 이영권 선생 이렇게 또 과격하신지 몰랐네요. 근데 우리가 이제 흔히 이렇게 남들한테 드러내기 좋을 때 일본 제국주의라고 하는 그런 현실을 이렇게 벗어난 것과 벗어나지 않는 것은 말하기가 굉장히 이렇게 좋을 것 같아요. 박몽걸이도 그런 얘기했지만, 나는 이렇게 기댈 데가 없어서 이렇게 가공의 자연을 만들었다. 물론 더 괴로웠을 수가 있습니다. 자유당이나 군사 독재 시절, 예전에 물론 드라마이긴 하지만 야인 시대를 보니까 김두한이 해방을 맞이해서 종로 패거리들하고 싸우면서 지들끼리 하는 담론 중에 그런 말을 하는 걸 들었어요. 그러니까 이 하야시가 있던 시절이 좋았다. 하야시가 이제 일본 깡패인데, 그 하야시가 있던 시절이라는 것은 일본 제국주의 시절이 좋았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관점에 서느냐에 따라서 이 시절이 더 낫다라고 할 수도 있고 더 힘들었다고 할 수 있는데, 표면적으로는 일본 제국주의에서 벗어난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비난할 수 있지만, 이 자유당이나 군사 독재 시절에 대해서 힘들었다라고 하는 것은, 또 우리가 이렇게 진영 논리에 이렇게 뛰어들다 보면 이것은 좀 일반화하기 좀 어려운 측면도 없지 않아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제가 명쾌하게 좀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한성기 씨의 생활 속의 자연이 이제 시적자가 당원되면서 심층 생태 차원에서 생태시 범죄에 넣지 않을 수 있지 않을까, 이거 충분히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동의가 되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 다섯 번째, 이제 한성기 씨와 비슷한 시대 활동했던 정훈, 박용래, 김관식, 임강빈도 시인들이 있습니다. 제가 이 시인들하고 한성기 시인들이 가지고 있는 거하고 정확하게 이렇게 고민을 좀 못했습니다. 그래서 향후 제가 좀 남겨지는 문제로 좀 과제로 좀 두겠습니다. 이것이 제 답변이 됐나요? 이렇게 해서 대충 답변을 했습니다. 네. 답변이 되셨는지요? 예, 충분히 됐습니다. 그런데 아까 제가 네. 자유당이나 군사 독재 시절이 더 괴롭다라고 한 그런 하나의 이제 좀 극단적인 예고, 네. 일부 이제 그런 사람도 있었겠죠. 네. 제가 여기서 이제 말씀드리고자 하는 초점은 일제 강점기를 기준으로 해서 너무 보편적으로 고향의 어떤 의미, 자연의 의미를 너무 이렇게 이분법적으로 보는 게 아닌가라는 그런 말씀을 드린 겁니다. 네. 네, 두 분 선생님 말씀을 듣고 보니까 사실 저도 이제 전공이 실에서 열심히 들었습니다. 그리고 흥미롭게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첫 번째 그러니까 이영권 선생님 질문하신 거에서 생활의 의미, 개념화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니까 이게 생활 자연시에 대한 개념을 그러니까 선생님께서 아까 설명을 이제 해주실 때 저도 인상 깊게 들었던 게, 어쨌든 추상적인 자연 공간이 아니라 사실은 일상적 삶의 공간으로서 그 자연이 어떤 상상력의 기반이 된다라거나 어떤 이 시의 시적 감수성의 기반이 된다는 점에서 조금 일반적인 추상적인 의미의 자연과 다르지 않나, 이런 말씀을 해주신 것으로 이해했습니다. 그다음에 그 이외에도 사실은 생태시로서의 가능성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 말씀도 저도 되게 주의 깊게 들었습니다. 최근에 이제 생태시라는 개념으로 많은 연구가 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연구를 후학들이 하고 그러면 참 재밌는 연구가 많이 나올 것 같습니다.